네, 우리 좌담이 크게 두 부로 나뉘어 있죠. 이번에는 제2부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7월에 미국 뉴멕시코에서 D.H. 로렌스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한국서 몇 사람 갔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박여성 교수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선 박 교수가 거기 다녀온 뭐 소감이랄까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학회가 이제 뉴멕시코주의 타우스라는 곳에서 열렸는데요. 이 로렌스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소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타우스는 로렌스가 새로운 삶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정착을 해서 몇 년간 살았던 곳인데 그곳에 딱 갔을 때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읽고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직접 가서 왜 로렌스가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제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실제로 그곳이 좀 특이한 곳인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학회에 참석했던 영국의 니일 로버츠 선생도 뭔가 대기에 이렇게 웰빙을 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뉴멕시코라는 데가 이제 남쪽 이제 사막 지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로키 산맥이 시작이 되는데 그 로키 산맥이 시작하는 그 얼음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로렌스가 가게 된 계기가 메이블 다지 루한, 돈 많은 여성이, 굉장한 여성이죠. 그 타우스에 모인 예술가, 시인, 뭐 이런 사람들을 그 그룹의 후원자이면서도 거기서 이제 왕초 노릇 비슷하게 하는 여성이었는데 거기가 로렌스를 초청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메이블 다지가 가기 전부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시인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동네였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들이 다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 정착한 인디언들을 푸에블로 인디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푸에블로는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 원주민들이 상당수는 노마드족들 아니에요. 사냥하고 채취, 수렵. 그런데 여기서는 푸에블로라는 말을 붙을 만큼 정착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인디안들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기감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맞으니까 거기 정착을 했던 거겠죠. 네. 학회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그 학자들이 참가를 해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발표도 있었고 또 아닌 것들도 있었는데요. 선생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고전문학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이 책이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다양한 많은 연구와 해석들은 이미 있었지만 이 로렌스가 좀 특별한 점은 이 나라의 세계사적인 사명이 뭐 민주주의의 발전이니 뭐 평등의 실현이니 뭐 다양한 인종의 융합이니 하는 흔한 미국식 신화의 차원이 아니라 근대 문명의 전개 속에서 미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진정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는 것인데요. 선생님의 발표는 이 책이 미국에 대한 선견지명의 통찰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의 역사적인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과거 로렌스의 통찰을 오늘날의 정착 식민주의론하고 연결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정착 식민주의라는 거는 보통 이제 식민지의 노동이나 자원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 식민지 원주민들을 가서 완전히 제거하고 그곳에 이렇게 정착하는 것이 목적인. 땅 뺏는 게 목적이고, 예. 저쪽은 그걸 점령해서 거기는 인구를 부려먹고 착취하고 하는 게 그 전통적인 식민지 제국주의 아니에요? 네. 예. 이 정착 식민주의가 이 미국 고전문학 연구에서의 로렌스의 통찰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 얘기는 내 책 9장에서 대충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걸 이제 다시 우려먹었는데 그냥 그대로 우려먹지는 않고 또 현재 세계 정세라든가 미국 내 얘기하고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로렌스가 그때 지적했던 미국 역사의 고질적인
질환이랄까 이런 게 지금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로렌스가 그랬거든요. 자기 시대에 아마 다음 세대쯤 되면 이게 제대로 드러날 거다 예언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뭐 그에 대해서 덕담해 주는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아까 박여선 선생도 지적했지만은 그 덕담이라는 게 되게 참 참신한 얘기다, 재밌는 얘기다. 오늘날 미국 현실에 대해서 뭐 아픈 대목을 잘 짚어줬다. 그 정도지 자기네라든가 또는 로렌스 연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로렌스가 했다는 그 나의 해석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미국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인디언들로부터 땅을 뺏은 정착 식민주의하고 흑백 차별을 통해서 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식민주의 같은 거죠. 그 성질이 달랐는데 최근에 올수록 점점 더 미국 사회가 흑인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에 인디언 대하듯이 되어가고 있다. 가령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미국 경찰들이 막 흑인들 막 쏴 죽이고 하니까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생명도 중요하다 하는 건데 원래는 흑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백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노예 시대에는 그 굉장히 비싼 재산이었거든, 흑인이. 근데 노예 해방 이후에도 흑인들이 살아있어가지고 노동을 해줘야지 이게 산업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더욱 빨리 없애고 싶은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디안 대하듯이 좀 태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 곳곳에서도 드러난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휘트맨 잡다에 가서 그러니까 로렌스가 그런 비판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대안까지 제시한 것이 참 좋았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강민숙 교수는 그게 참여를 안 했지만은 내가 그 원고를 써가지고 보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 선생도 한마디 해보세요. 네, 일단 성과가 아주 참여는 안 했지만 좋았던 것 같아서 지금 한국 로렌스 학회 회장으로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백 선생님 글을 처음 읽은 게 뭐냐 하면은 1981년에 썼던 미국의 꿈과 미국 문학의 짐, 그거를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그때 처음 읽었는데 이해는 못하면서 이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글하고 이번 구장이랑 또 이번 발표문 이렇게 쭉 계속 쭉 따라 읽으면서 이 책을 제대로 소개를 하는 게 왜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번에 좀 느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 문학 비평가의 어떤 핵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미국에 대해서도 정말 좀 통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하이데거 기술시대 그 과제를 가지고 연애하는 여인들 얘기하셨던 것만큼이나 나는 이 책 소개한 게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착식민주의로 이번에 발전을 시켰는데 계속 이 책을 소개를 했지만 굉장히 일관되게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일관된 것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이제 정착식민주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 발표문을 읽으면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국내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저도 인종적인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거의 다가 백인 엘리트들인 학자들 앞에서 너네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나라다. 인디언 다 죽이고 너네들 지금 사는 거다. 이걸 직시해야 된다. 지금 흑인들도 다 죽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너무나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표현을 약간 조금 누그러뜨리셨으면 했는데 그냥 막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전 지구적인 어떤 지금 현상으로 자본주의가 운영된다고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 같고 그 열린 길에 대해서는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하실 것이. 나도 더 할 말 있지만 혹시 박연선 선생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열린 길을
글쎄, 위트만론에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논지이고, 이게 이글도 로렌스가 여러 버전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 버전에서 그 갑자기 튀어나온 생각인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로렌스가 이제 미국 문화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영국 살 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죠.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뉴멕시코에 와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들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쫙 다시 쓰면서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열린 길 이야기가 처음으로 위트만론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역시 로렌스가 뉴멕시코에 와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롭게 자세를 가져두면서 도달한 경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열린 길을 함께 가면서 그 영혼과 영혼이 만날 때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뭐 이룩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만남이라는 거는 무슨 사회적인 지위나 뭐 외양이나 뭐 가문 뭐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 로렌스 말로는 이제 뭐 신앙의 깊이나 뭐 선행 뭐 이런 일체의 그런 뭐 사회적인 거기 하나만 더 보탭시다. 성별도 관계없어. 예, 성별. 그런 모든 일체의 그런 것, 그 기준을 이제 제외하고 진짜로 벌거벗은 영혼과 영혼이 그 자체로서 서로를 알아보고 만나는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나보다 더 위대한 영혼을 만나게 되면 그 힘을 알아보고 추앙을 하면서 따르게 되는 이제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으면서도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부분 때문에 서양에서는 무슨 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냐 이러면서 이런 식의 지도자 개념은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파시즘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로렌스가 이것을 자기 소설에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해보는데, 그 실험들이 좀 많이 실패하는 이유,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를 현실화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이제 반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구식 생각이라는 게 보통 평등의 이념에 기반을 해가지고 서구식 생각이 기반에 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생각으로 더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서구식 방식으로는 해결이 요원한 이런 평등과 뭐 차이, 뭐 지도자와 이제 그 따르는 사람의 문제,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좀 벗어나서 좀 동양적인 사회에서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백민정 선생 모신 거 아니에요. 백민정 교수는 로렌스 학도도 아니고 영문학도도 아니고 또 이번 타우스 컨퍼런스하고도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 다물고 계시는데, 이 대목에서는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조선시대 사상 그리고 한국 전통 철학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받은 특강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서구의 인권 개념 같은 게 동아시아에 있었냐, 이런 걸 많이 요청받았어요. 근데 사실 인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균질적이고 그 획일적인 인권 개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인권 개념보다는 인륜 관계라 그래서 서로 다른 차이 나는, 서로 다른 타자들 사이의 관계, 인륜 관계를 더 중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평등의 가치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는 관계 속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로렌스가 획일적이고 그 정량적인 혹은 균질적인 그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했던 거, 그 잘못된 평등주의를 비판했던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동아시아 사상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여선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열린 길 위에서 만나는 그 영혼과 영혼의 관계, 그리고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영혼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승복하고 추앙하는 거, 그게 참 작가적 표현으로서는 멋지고 그런 이상을 추구하고도 싶어요.
그런데 실제 그 지혜와 능력에 기반한 어떤 슬기로운 그 공동체, 차등적인 그 위계 질서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로런스도 그랬고. 그랬을 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 공동체와 어떤 체계를 어떻게 실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로런스가 생각했던 그 민주적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떠했을지 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남는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 내가 우선 그 로렌스에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에는 난 동의하고요. 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뭐 자랑하는 자랑을 해볼까 합니다. 내 책 47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로런스 자신도 영혼의 위대성에 따른 위계질서와 사회생활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체계를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로렌스가 뭐 그렇다고 그 문제에 손 놓은 건 아니고, 이것저것 새로운 탐구를 하고, 가령 멕시코까지 또 찾아가고, 그에 관한 소설을 쓰면서 다소 무리한 시도까지 했잖아요. 멕시코를 무대로 한 소설에서 로렌스가 이제 거기서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로렌스 자신도 끊임없이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할 만큼 열린 길의 사상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점차 적용해볼 거는 멕시코도 멕시코지만은 가령 우리 동아시아의 사상과 역사에서 유사한 사상과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실천 방안이 제시된 게 있다면 뭘까, 이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되고, 요즘에는 멕시코보다도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보면요, 요즘 다시 이제 소위 좌파 정권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 중에는 원주민들의 요구나 사상이 많이 반영된 정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갈까, 이것도 지켜볼 사항이긴 하다고 봅니다. 그 선생님이 책에서도 소개하셨지만 그 로런스가 민중의 살림살이, 민생 문제, 그리고 좀 불가피한 필수적인 치안, 이런 걸 또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서로 다른 영혼들이 만나는 어떤 공동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위계나 시스템,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혜로운 현명한 지도자가 다수 민중들의 소망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 이게 이야기는 쉽지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동아시아적인 어떤 사유와의 비교 접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학자들도 자기들을 유학자라고 부르지 않고 거의 대부분 도학자라고 불렀거든요. 조선 말기까지도 흔히 이제 관례적으로 도학군자, 도학선생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삶의 어떤 전범이라 그러나 인간다운 삶의 길을 도개념으로 쓰기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 유교사회만 해도 그런 도학이나 도의 계보로서의 도통이란 게 그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 소수 지식인들, 그리고 덕을 좀 어느 정도 실현했다, 인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소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덕에 기반해서 도의 내용을 민중들에게 계몽하려고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의미의 도보다는 오늘날은 또 다수 민중들, 우리 시대의 또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로서의 도를 이야기하는 게 이 시대의 그 보편성에 맞겠죠. 또 선생님 또 책에서 유학, 불교, 또 원불교 여러 가지 그 동아시아적 사유들을 또 자주 소개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는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도치, 그 개념이 조금 우리 시대에 좀 보편성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로런스가 이야기했던 그 열린 길 위에서의 그 영혼들의 만남, 이거는 오늘날 그 원불교 선생님 소개하신 정산, 송규, 종사의 그 치교의 도 가운데 아까 도치 개념과 좀 유사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에서 주인이 되는 공부 방법, 그리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다른 타인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니까 로런스의 그 영혼론과 비교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민생이나 살림살이에 있어서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산 송교 종사가 이야기한 덕치나 법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동아시아적 사유, 원불교적인 치교의 방법과 또 로런스의 관계를 어떻게 좀 밀접하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자기들 공부를 도학이라고 그러고 도를 중시한 그것은 우리가 배울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진리 개념을 생각할 때 서양에서는 원래는 진리는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처럼 이 물질 세계 초월한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걸 진리라고 그랬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이 진리를 대표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도라는 건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이거는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거든. 또 하나는 길이라는 건 사람이 걸어가라고 있는 것이고, 또 걸어가면서 길이 넓혀지기도 하고 닫아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실천적인 진리 개념을 우리는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유학자들의 경우는 가령 그들이 도를 중시하고 현실적으로 실현은 안 됐지만은 예치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다스리는데 예로 다스린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물리적인 강권이라든가 요즘 세상처럼 금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바른 도를 민중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다스린다 하는 그 이념이니까 그것 자체는 우리가 다시 좀 본받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백민정 교수 지적했듯이 문제는 그 예치의 개념, 또 이제 그 예치의 개념의 일부로서 군주의 덕치, 통치하는 사람이 스스로 덕을 갖추고 그걸 실현해가지고 인민이 저절로 따라오게 만든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그야말로 철저한 어떤 위계질서화된 그런 사회적 위계질서하고 이게 결부되어 있잖아요. 또 그 얘기는 지금 안 하셨지만은 남녀차별, 위계 질서 중에서는 남존 여비의 그런 질서하고 이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새롭게 우리 시대에 유학을 살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은 나는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그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로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배울 사람 많은데, 말씀하신 그 정산종사의 3교, 3가지 다스림, 도치라는 게 있죠. 도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린 길에서 만나는 영혼들 간의 자발적인 승복이랄까. 그 다음에 덕치는 전통적인 유교에서 이제 가장 잘 드러난 유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덕치. 그리고 정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부처럼 권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다스리는 건데, 나는 이게 휘트만이나 로렌스의 열린 길의 사상을 물론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지만은 그 사상을 현실적으로 더 구체화했다고 봐요. 열린 길의 사상 자체는 그게 이제 도치 하나에 제일 가까운 셈인데, 정산 송교 선생은 지금 시대는 그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치가 기반이 되더라도 역시 지배자는 덕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통치하는 덕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덕치를 베풀어야 되고, 또 정치를 해야 할 때는 정치를 해야 되고, 법으로 다스리고 할 때는 해야 된다. 이 3가지가 제대로 안 되고는 지금은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하는 점에서 훨씬 더 현실성,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실행력, 이런 게 더 갖춰진 사상이라고 보는데, 그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정말 유교의 예치 사상에도 어떤 그런 준비가, 그걸 통한 준비도 있었고, 또 열린 길의 사상은 사실은 불교하고 제일 가까워요. 불교에서 그야말로 열린 길에서 만난 영혼들끼리 누가 법력이 높으냐 하는 걸 가지고서 승복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지도력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런 건데, 이제 불교의 경우는, 전통적인 불교의 경우는
문제가 이게 출가를 한 사람들 아니고는 그 경지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선 다 출가해버리면은 인류는 어떻게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정말 제대로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은 모든 생활인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과 공부법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불교는 그쪽이 약하고, 그런데 유교의 그런 예치가 특정한 사회체제, 사회적인 위계질서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열린 길이 못된 것을, 그걸 깨트린 분은 수은 최재호 선생이죠. 그래서 그 수은이 있었기 때문에 소토산이 있고, 또 정산종사의 그 삼교, 세 가지 다스림의 사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었고요. 불교의 그런 출제가의 엄격한 구별, 그것도 사실은 수은에서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가, 제가의 차별을 깨면서도 어떤 조직의 힘이나 이런 걸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분이 소토산 박중민 선생이고, 그렇게 보면은 정산종사의 그 얘기가 열린 길 사상과 상통하면서도 오히려 구체성이 더해졌다 하는 게,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상가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하나씩 성취한 것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냐. 근데 사실은 정산종사의 그 사상도 실제로 실현하려고 그러면 또 그 보통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답은 아니죠. 그러나 해답의 한층 더 가까워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상의 내력, 그 가운데서도 좀 슬기로운 것들을 좀 잘 규합을 해서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로렌스의 아주 발전된 그 열린 길 사상이 우리 후천개벽 사상과 어떻게 비교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상적인 깊이가 있는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촛불혁명 혹은 촛불대항쟁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열린 길의 구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로렌스 그 구절만 해도 다른 영혼을 알아보는 것하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그것이 두 개가 아닌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로렌스 시 중에서 A Sane Revolution이라는 시를 봤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뭐 제대로 된 혁명 이런 식으로도 하던데, sane이란 말이 이제 제정신으로 하는 멀쩡하게. 그 시를 읽으니까 내용이 뭐냐면, 혁명은 재미로 하는 거지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사과 술에 이렇게 굴려놓고 뒤집어놓고 사과가 어디로 가는지 구경하고 춤추고 뭐 이런 돈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고 획일적인 그런 혁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게 우리 촛불혁명에서 이제 굉장히 자발적이었고 다채로웠고 또 평등했고 이전에 어떤 유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야, 로렌스가 이걸 뭐 미리 알고 이렇게 묘사를 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혁명들은 인세인했다는 그런 로렌스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념을 위해서 뭐 한다거나, 뭐, 물론 나름대로 의의는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촛불 그 항쟁의 그 독특성,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어떤 민중과 지도자의 관계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나와서 하는 구호들도 이제 뭐 이게 나라냐, 뭐 내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이냐, 이렇게 좀 이상주의를 좀 근본적으로 뒤집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뜻을 관철도 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게 대항쟁이 있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도 쓰렸는데 그렇게는 안 쓰린 게 쓰레기 청소를 자기들이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제 위로를 좀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강 선생 얘기 들으면서 앞서 강 선생이 평등의 반대어가 불평등이 아니라 지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지. 그 중간에 마음속에 딴 생각도 약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했죠. 네네. 평등의 반대어가 불평등이 아니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어거지죠. 그러나 그 말씀하신 취지는 진정한 지금 말하는 평등, 또 누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등이 실현되지도 않고 공정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상식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진정한 평등이 되려면 지혜하고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 발표문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휘트만 시 인용하신 부분에서 이제 그 열린 길의 노래라는 시에서 지혜란 영혼의 것이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입증이다. 누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한테 줄 수도 없다. 예, 예. 그 얘기를 해요. 그 로렌스가 인용한 대목이 아니고 내가 그 시에서 나와가지고 인용을 한 대목인데, 지혜를 남한테 전수할 수 없다는 거는 누굴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식을 전달하듯이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은 또 강민숙 교수가 내 발표에 대해서 덕담을 하나 더 해주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네. 네.